현대 배지를 달고 현대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수소 충전소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와. 안녕하세요. 모델 친환경 오렌지 텔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현대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의 미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넥소입니다. 넥소라는 자동차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인데요.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차를 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E1이 옆에 있기 때문인데요. E1을 통해서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차 어떤 식으로 타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새로워진 넥소는 여러가지 면에서 놀라운 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진짜 멋지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봤을 때 이런 네모난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자동차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고,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모든 것들에는 처음이 있는 법이죠.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도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여론도,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램프 예쁘죠? 예쁘지 않습니까? 이 램프는 시동을 걸거나 껐을 때 이런 식이에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썼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램프가 두 가지의 DRL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형태도 재밌고요. 보통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면 여기 있거나 했던 건데, 이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비상등은 그냥 점등, 깜빡이는 시퀀설로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도 눈에 띄죠. 그리고 디자인을 놓고 보면 이 차의 디자인은 이 차가 얼마나 큰 차인지를 알기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작은 차로 느껴지는데 가까이 오면 아니 이게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높았나 싶은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쫙 잡혀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커다란 선으로 라인이 잡혀 있어서 나름대로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점은 이런 라인을 딱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라인하고 유리창하고를 맞추고 이걸 이렇게 맞췄으면 선이 이어진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했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열어보면 일단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이 안에 골프백은 한 4개는 문제없이 넣을 것 같고, 그 밑에 수납 공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배터리 팩이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있어서 이 차는 수소연료 전지 차지만 수소연료 전지에 배터리를 더해서 어느 정도 파워가 필요할 땐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스택에서 계속 전기를 끌어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우리가 가속을 할 때도 필요하고 감속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속할 때는 수소연료 전지 스택이 뿜어줄 수 있는 전기의 한계가 있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스포츠 모드를 꾹 밟게 되면 전기 배터리에서 조금 부족한 부족분을 가져와야 될 거고요. 만약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소연료 전지 스택은 전기를 끌어와도 저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지고서 차가 감속할 때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의 효율을 더 향상시키는 면이 있죠. 그런 장치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고요. 게다가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접으면 더 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는 차박을 할래 라는 사람들은 누워서 차박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폴딩을 하는 기능이 이 뒤쪽에는 없고 저 앞쪽에서 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좌석 폴딩하는 기능을 의자 뒤에라도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마운트가 하나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이런 마운트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운트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세울 수 있는,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액세서리는 이제 현대 기아 공통으로 이제 뭐 PB5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공통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액세서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또 서브우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식으로 뒤쪽에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
무거움을 표현해주는 트위들러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런 것들이 뒷좌석에 앉은 승객에게도 좋은 오디오 품질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가솔린 자동차는 어느 정도 이상 오디오 품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진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수소연료 전지차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정숙한 가운데서, 게다가 흡음도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디오 품질을 굉장히 뛰어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연료 전지차잖아요. 퓨얼셀 해서 연료 전지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수소가 연료 전지가 돼서 거기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소는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수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쪽에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서 이렇게 수소를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표면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촘촘한 통로가 있고, 거기를 수소가 지나가면서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서 촉매 반응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중학교 때 실험 시간에 사용했던 전기를 가지고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전기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 것처럼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고 촉매 반응을 시키면 거꾸로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물론 촉매가 없더라도 수소를 그냥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 수소는 쉽게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내게 되는데, 시간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바로 이 수소연료전지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라는 이 분자 자체가 수시로 산소와 달라붙고 수시로 전기를 내기 때문에 수소 그 자체는 전기를 저장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가 당장은 대세가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전기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라면 결국에는 수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는 전기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차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를 이용한 수소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기를 자동차도 쓰고 남는 전기를 밖으로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V2L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220V가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전기차 충전 포트가 나오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만, 앞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도 전기차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 포트로 만들어져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활용성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요. 이 차의 외관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의 뒷좌석은 어떤지 이 차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넥소의 뒷좌석입니다. 어떠세요? 넉넉합니까? 신형 넥소의 뒷좌석 많이 보셨겠지만, 신형 넥소의 뒷좌석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발판이 이렇게 밑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은 괜찮습니다.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 꽤 괜찮고요. 그리고 팔걸이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현대가 이제 차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죠? 머리 위 공간에도 지금 글래스 루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뒷좌석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이라든지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괜찮죠? 여러분들도 아마 괜찮다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닥이 낮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SUV를 탔을 때의 그런 포지션이에요. 전기차의 상당수 차들이 바닥 높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앉게 되는데, 그럼 밑에 공간이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지금 이렇게만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훨씬 더 넉넉하게, 훨씬 더 편안하게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 스위치의 디자인은 그렇게 예쁘게 보여지진 않네요. 그렇게 많이 팔릴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비용을 크게 쓰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 100W USB 아울렛을 보면 이런 것들도 마치 별물을 갖다 붙인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차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0V 아울렛도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쓰거나 닫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밑에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접지 있는 케이블은 아래쪽에 이렇게 닿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뒷좌석은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무난무난한 뒷좌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로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여기 TT가 있네요. 네, TT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 보면 이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어도 될 법한데 없는 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에 폰을 마땅히 놓을 때가 보통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왜냐면 여기 틈이 있어서 거기다가 폰을 놓게 되는데, 거기다 폰 놓으면 장담하건대 놓고 갑니다. 못 봐서 놓고 가요. 근데 딱 요 위치에 있으면 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라든지 뭐 자잘한 것들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좋은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폰을 놓기에는 조금 아담하긴 한데, 근데 폰이 들어가요. 실용적이죠. 무선 충전이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컵홀더 중간을 뚫어놔서 이렇게 좀 큰 물건이라도 문제없이 들어가고요. 작은 패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은 이런 식의 작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문 인식이 있어요. 오토홀드 카메라,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기능적으로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어를 열어서 여기 안쪽에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USB-C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좋죠. 이렇게 홈이 있어서 줄을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마련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 줄을 빼지 않고 사용하는 장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이패스 장비 같은 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놔두기만 하면 그럼 하이패스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장치라든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도 나는 굳이 보여주지 않고 유연해서 하겠어 라는 사람들도 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사실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용할 수 있고, 이 공간 자체가 꽤 여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간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께가 좀 두꺼워서 저는 이게 조금만 더 얇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작은 물건을 넣는데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리지 않도록 조금 더 얇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에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어 포켓은 조금 의외예요. 지금 현대차의 도어 포켓을 보면 다 이런 식인데 공간이 너무 작아요. 뭔가 1.5리터나 2리터 음료수를 한번 넣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음료를 꺼내서 그걸 차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차뿐이 아니라 현대차의 모든 차들이 도어 포켓이 다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를 외관만 살펴봐서는 안 되겠죠. 책도 표지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엑소의 디자인, 뭐 호불호가 갈리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차의 중요한 건 주행이니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 봅니다. 막히는 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옛날 같으면은 저는 이런 걸 못 참았어. 이렇게 들어가면 막 여기서부터 이미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화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를 테스트할 절호의 찬스라는 거.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차로를 맞춰서 가지고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도 맞춰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넣으면 뒷차가 얼만큼 왔는지 사이드미러를 잘 모르겠어요. 나를 안 껴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보통 같으면 쫄려서 못 들어갔을 것 같지만 저희는 디지털 사이드미러이기 때문에 뒷차의 거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지네요.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선택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걸 사용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옵션은 무려 138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힘들어. 자, 지금 이렇게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잘 가나? 잘 가나? 잘 갑니다. 오, 랩티브 크루즈 너무 잘 되고 있고요. 36km 앞에 껴들었는데, 오, 감속 너무 잘해주죠. HDA2입니다. 핸들 잡으세요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되죠. 핸들 터치만 해도 됩니다. 정전식 센서를 갖고 있어서 핸들에 손만 얹어놓고 있으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핸들에 손을 잡고 있는데도 자꾸 잡으라고 해요.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핸들을 막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잘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대차의 HDA를 정말 무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훌륭하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HDA1과 HDA2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HDA2가 아니라 1이 들어갔어요. 아, 구형을 넣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HDA1이 기본이고 2가 옵션이에요. 우리나라에 팔리는 거의 모든 차들이 2가 옵션입니다. 원을 넣는 구형을 넣는 거 아닙니까? 옛날 HDA는 후진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HDA1도 시대 따라 계속 바뀌었어. HDA2도 시대 따라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HDA1 버전 몇이라고 이걸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25
2025년형 HDA1은 2023년형 HDA2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HDA2는 역할을 표현하는 거예요. HDA2는 뭐냐면 요 네 방향의 레이더 센서를 더 넣은 겁니다. 레이더 센서가 이 차의 범퍼 모퉁이에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깜빡이를 켰을 때 요 뒤쪽에 후측방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원래도 파악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파악해.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변경해 주는 게 HDA2입니다.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건 HDA1이야. 근데 HDA1도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기술이라든지 핸들을 돌려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다, 고속도로를 그냥 간다 라고 하면 HDA1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HDA2를 믿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네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밟아버렸네요. 한 가지 보태자면, 좀 전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감속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직진차가 저 차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규상 우선권은 직진차에 있지만 진입차한테 한번 양보하는 게 이게 매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선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법규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입차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 자, 핸들 리모컨이 조금 바뀐 거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게 버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좋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HDA 높이가 낮았던가요? 약간 더 낮아지면서 이 핸들 림에 좀 가려지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바뀐 계기판이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상으로도 훨씬 더 예쁘고요.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픽도 지금 마음에 드시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랜저에서 우리가 봤던 그 충격과 공포의 그 디자인, 그건 이제 사라졌고요. 이 계기판을 가지고서 디자인이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뻐요. 예쁩니다. 이것 때문에 차가 더 고급으로, 한 단계 위급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거 그라데이션을 쫙 해서 위에서 빛이 내리쬐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면서, 그리고 현대 이미지를 잘 떠올리는 하늘색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짠! 드라이브 모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더 멋있어. 스포츠 모드 더 멋있어. 와, 이거 되게 3D 느낌인데요? 디자인 너무 잘했고요. 광선검처럼 요 바늘이 지나갈 때 그 배경 부분이 같이 빛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이야. 이런 부분 요 끝에서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와, 멋지죠? 그런데 아쉬운 건 그 안에 내용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몇 가지를 좀 바꿔주시지, 배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주시지, 디자이너의 자율성을 정말 극도로 제한해서 글자는 여기다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림은 여기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코어라면은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연비 그래프가 요 안에 어딘가 나와야 돼. 연비 그래프가 지금 최소한 평균 연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코어 모드를 해도 평균 연비가 안 나옵니다. 평균 연비 하려면 물론 요걸 옮기면 돼요. 이렇게 옮겨서 평균 연비를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연비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코어라는 건 뭐예요? 연비 모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비 모드에 들어갔으면 연비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외인데, 원래 현대에는 이 부분이 디지털 전환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기아에 주로 있던 건데,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좋죠. 어쨌든 넥소에서 계속 이어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사실 넥소라는 자동차는 그렇게 잘 달리는 차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150마력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4마력이 난다고 하니까 200마력이 넘는다면은 당연히 달리는 느낌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넥소를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넥소의 특성은 밟으면 이런 느낌으로 가속이 돼요. 차가 이렇게 쭉 나가는 느낌, 이렇게 오 하는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부드럽습니다. 서울에 있는 택시 운전자들의 택시를 다 넥소로 좀 바꿔주면 좋겠어.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의 가속 페달 맵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튀어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파인 튠을 하거든요. 근데 파인 튠을 하시는 그 연구원분들이 다이나믹한 운전자는 이렇게 하겠구나, 일반적인 운전자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빙의이 돼서
위해서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는 택시 승객 튜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튜닝할 게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험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택시 운전자가 그걸 딱 켰을 때 더 쇼퍼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야 되는 건 그 모드는 절약이 되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된다면 많은 택시 승객들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 너무 딱딱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결코 딱딱하지 않고 가속 페달 밟았을 때도 부드럽고, 그래서 아마 패밀리 자동차로는 최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감, 달리는 느낌, 모든 것들이 아주 만족감이 큽니다. 자, 모드를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적절한 위치에 있죠. 자, 가속. 자, 이거는 휠스핀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근데 이상한 점은 휠스핀이 나는데도 차가 막 가속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립력이 되게 제한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가 뭐가 껴졌는지 저는 지금 보지 않고 탔는데 타이어 그립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게 무슨 타이어죠? 솔루스가 껴져. 타이어 선택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드러운 가속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 고객 출고를 시작 안 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미쉐린이 껴서 나올지 금호 솔루스가 껴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조금 더 그립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스포츠 모드일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일반 모드, 일반 도심을 다닐 때는 사실 별 문제 없겠죠. 지금 이 차는 크기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차다 보니까 1900kg,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0마력으로 그렇게까지 출력이 강력한 건 아닌데도 달리는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쵸? 차체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차고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SUV이기 때문에 이 SUV의 느낌이 다이내믹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좀 느긋한 느낌의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번 넥소는 분명하게 타겟을 잡았습니다. 전기차에 가까운 차가 아니라 가솔린차에 가까운 차로. 그래서 기존의 가솔린차를 타던 사람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젠틀하게 운전을 하는 자동차인 거죠. 환경 기어도 이거 재밌죠. 공기 정화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덜 뿜었느냐가 아니에요. 공기를 정화합니다. 이 차는 이 환경 중에 있는 이런 공기를 필터링해서, 필터링한 것을 가습까지 해서, 그래서 차가 먹어야 돼요. 수소열 유전지 스택이라는 건 아주 귀하디 귀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1급수에만 사는 아주 정말 청정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무 공기나 주면은 바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필터도 있고 가습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쫙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신형 넥소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입니다. 승차감이면 승차감, 가속감이면 가속감,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면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감은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현대 배지를 달고 현대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가격이 8,800만 원이다. 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한 5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일단은 전기차들이 요즘 그 정도 가격에 팔리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수소 충전소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소 충전소를 선택하게 되면 근처에 수소차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가 뜨고요.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 그 몇 바짜리인지 700바, 700바, 800바 이런 식으로 나오죠. 350바인 곳도 있으니까 이런 몇 바 충전소인지도 보여주고, 거기 옆에 지금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원활한 상태인지 아니면 차들이 좀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도 함께 뜨고 있습니다. 수소는 다 좋은데 수소 충전소가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곁에는 이원이 있습니다. 이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LPG 충전이든 전기차 충전이든 수소 충전이든 이 어떤 충전이라도 이원에 오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원에 와서 수소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수소 충전이 정말 현대차에서 딱 짜놓은 그런 프로그램 외에는 처음이거든요.
1.5kg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온도 그리고 몇 바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있네요. 660바 700바 시스템이니까 최대 700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4분의 3 정도 차 있는데 4분의 1 정도 채워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22,000원 들어가고 752바까지 뜨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4분의 1 채우는데 2만원 들었으니까 완전 바닥일 때에는 8만원 정도면 전부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생각되네요. 수소연료전지차 넥소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에 700km에서 800km까지도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차 중에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한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는 건데, 이 경제성보다는 이 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형 넥소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신형 넥소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것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수소자동차는 그 핵심이 될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가 달리게 하는데 현대가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누군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원이 이렇게 수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수소차 넥소가 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달려가야만 이 친환경 사회도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